스컬트라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어떤 거를 체크하고 물어볼 것인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술 전 상담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은 의사나 상담실장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적절한 환자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술 전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유착이 어떻게 있는지, 뭉친 곳은 있는지, 어떤 시술을 받아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처짐은 어떤지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만져보고 얼굴 표정 보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이러면은 이제 보통 한 1분 이내에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아주 희귀한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술 후 현상, 그 다음에 아주 희귀한 부작용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시술 동의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는 거죠. 시술 동의서가 단순하게 요식행위가 아니라 꼭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술과 병행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병원에서 토닝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스컬트라를 해도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적절한 환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은, 가급적이면 시술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감을 표현하는 사람, 지나치게 길고 자세한 질문, 보통의 통상적인 정규 분포,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길고 자세하고 좀 부적절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불안하시면 이런 얼굴을 찌르고 뭔가 이물질을 넣는 시술을 받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그런 건 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저희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특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9.9%의 분들은 시술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의심이 많은 분들, 의심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에 스컬트라 보관한 상태까지 안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고 이러는 분들, 그 다음에 혹시 용량을 속이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호텔에 그 비싼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내가 주방 좀 확인 좀 해야겠다. 당신 면허증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겠는 병원은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그런 의사하고 그런 병원은 또 어떻게 얼굴을 맡깁니까? 그 다음에 저가의 시술을 찾아다닌다. 이건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 모두 저가의 시술을 찾아다니자 한데, 이런 어떤 의사의 퀄리티라든지 병원의 경험, 비포 애프터 사진의 퀄리티,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무조건 가격,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시술을 스컬트라 같은 경우 3차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서 가격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시술 가격은 저희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의 어떤 그 꾸준한 일관성과 연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저희의 어떤 일관성을 무너뜨리려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의 시술 찾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시 설명을 듣지 않고 거울만 보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특징이 나중에 나 그런 설명 들은 적 없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설명을 하면은 듣고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재차 질문하고, 이런 대화 과정인데, 계속 의사가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또 의학적인 요소로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스컬트라는 어떤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과잉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성향이 강하다거나 시술 당일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다른 날로 변경을 하는 게 좋겠고,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논문을 통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날 시술을 하게 되면 부종이라든지 뭉침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력상의 잦은 시술로 내부 유착이 많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정도로 유착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영구 필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 거고요. 과거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인해서 뭉침이 있었던 분들은 좀 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컬트라로 인해서 결절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요. 체지방이 적고 너무 볼륨이 적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한 5, 6년 전에 작성한 파워포인트인데, 지금 경험에 의하면은 체지방이 너무 적고 얼굴이 몸이 너무 마르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는 있어. 그런데 좀 비용이라든지 시술 이런 어떤 효율적인 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사촌 형님을 시술을 했는데 그분 한 10바이알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마르셨고 피부하고 그다음에 그 뼈하고 사이에 그 공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마르셨는데 결국엔 좋아지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갔고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근데 지방 이식을 또 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은 지방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너무 마른 분들은 잘 안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이 짧고 굉장히 예민하고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은 이 잘 안 드시는 걸로 인해서 스컬트라 콜라겐 생성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염증이 있다 이러면은 염증 치료 먼저 한 후에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술에 좋은 환자는 영양 상태가 좋고 수면의 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 콜라겐이 생성이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케이스가 해당되겠고요. 예민하지 않고 상담 시 긍정적인 사람, 이거는 약간 비과학적인 얘기인데 긍정적인 분들이 결과도 더 좋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상담을 하면서 좀 더 기분이 좋고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어쨌든 대화가 원활하게 되려는 또 이해도 잘 되고 정보 전달도 더 잘 되는 겁니다. 기대치가 너무 과도한 분들도 좀 문제가 되겠죠. 적당한 기대치가 중요하고 이 적당하다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주의 경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지방이식이나 필러, 실 등으로 인해서 유착이 없는 분들은 시술하기 정말 좋죠. 일단 시술 자체가 캐뉼라가 쉽쉽 잘 들어가고 약물이 골고루 잘 퍼지기 때문에 좋은데 유착이 많은 분들은 약물이 이 스컬트라 액체가 퍼질 때 약간 좀 불균등하게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시술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더 많은 캐뉼라 움직임을 통해서 골고루 주입을 해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적은 이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스컬트라 시술 이렇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전 체크사항,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입을 해놔야 됩니다. 나는 여기를 원했던 건데 다른 데에만 신경 써서 주입을 해주시고 여기는 잘 안 돼서 내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가장 신경 쓰이는지를 기입을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스컬트라를 주입할 때 만약에 그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위를 무작정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눈 밑이 제일 신경 쓰여요. 그러면 눈 밑을 제일 신경을 써서 주입은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눈 밑에 한꺼번에 왕창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눈 밑에 한꺼번에 그렇게 왕창 넣게 되면은 분명히 뭉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의 볼륨 개선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의 볼륨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디스커션이 돼야 되겠죠. 주름 개선이라든지 리프팅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전 체크 사항으로서 또 다시 볼 것은 원래의 얼굴을 잘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우 비대칭, 얼굴 처짐 이런 것들을 시술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얼굴을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틀어지지 않게 찍어서 비대칭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비대칭을 감안하여 시술은 물론 하겠지만은 시술 중간중간이나 시술 후에도 거울로 확인을 하고 또 의사 자체도 정중앙에서 환자 얼굴을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 처짐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 시술 후에 붓기가 있는 동안에 얼굴 라인이 무너졌다, 비대칭이 생겼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턱 라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술 직후에 문제가 없었으면 나중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시술 직후에 괜찮다가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얼굴 모양이 형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 전에 촉진을 통해서 뭉침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만져봐서 뭐가 뭉친 것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눈 밑이나 팔자 같은 경우는 얼굴 근육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스컬트라가 뭉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의사도 거기에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시술 전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꼭 만져봐서 이거는 근육이다.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웃는 모습도 꼭 필요합니다. 웃었을 때 표정이 바뀌고 볼륨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좀 약간 이분은 좀 예민한 것 같다. 그럴 때는 꼭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시술 중이라든지 시술 후, 그 다음에 뭐 시술 후 몇 달 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스컬트라를 많이 해본 의사라면 충분하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능숙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또 경험이 많은 의사와 스태프들, 그런 병원일수록 이런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야만이 환자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읽고 다 내 얘기로 생각을 해서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술 후 주의사항 이런 거를 카톡으로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 동의서에도 굉장히 자세한 부작용 설명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동영 유튜브에 이렇게 올림으로써 시술 전에 이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서로가 편합니다. 효과는 언제부터 생기는지,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바뀌는지,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다른 시술과 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스컬트라를 하고 나서 얼굴이 붓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근데 그 부은 상태에다가 써마지나 뭐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더 붓겠죠.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술을 먼저 하고 그 같은 날 직후에 스컬트라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컬트라와 엘란셀을 병합하는 것은 부위가 다르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같은 부위에 동시에 하거나 혹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뭐 1년 이내에 이렇게 그 부위에 겹쳐서 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꼭 개별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의 경우는 스킨 보톡스의 경우는 스컬트라하고 같은 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별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스킨 보톡스가 아니라 근육 보톡스를 했다면은 마사지를 하면서 그 보톡스가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근육에 이게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를 하기 전에 보톡스를 놨다면은 적어도 3일은 지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보톡스를 근육에 놨을 때 근육 세포 안에 완전히 보톡스가 흡수되는 것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컬트라를
만약에 먼저 맞았다. 그렇다면 마사지를 적어도 5일간은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근육 보톡스를 놓으면 됩니다. 다만 보톡스를 놓을 부위가 스컬트라 시술 부위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컬트라 하시고 나서 뭐 LDM이라든지 기타 다른 얕은 층에 작용하는 레이저나 피부 시술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다만 마사지를 하는 와중에 레이저를 하게 되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LDM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초음파인데 진정 효과도 있고 항염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스컬트라를 하고서 마지막 시술 후에 일주일 후 또는 그 한참 이후에 실리프팅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컬트라 중간중간에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마사지 하면서 실리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리프팅은 스컬트라를 3차까지 다 마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좋고요. 리쥬란 힐러와 스컬트라를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하게 되면은 붓기가 좀 더 많겠죠. 그래서 그것이 상관없다면 같이 하셔도 좋고, 만약에 붓기가 걱정이 되시면은 일주일 지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합 문제는 이제 보통 스컬트라만 국소마취제에 섞어서 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PDRN, 이제 연어 DNA 주사죠. 또는 뭐 기타 성장인자들이나 줄기세포 배양액 이런 것들을 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병원마다 원장님들의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논문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거를 섞었더니 뭐 결절이 더 많이 생긴다, 아니다. 또는 붓기가 더 오래 간다, 아니다. 혹은 효과가 더 좋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의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구용 모델인데, 저희는 지금 모두 신모델로 그 금색 LDM으로 바꿨습니다. 이 LDM의 장점은 스컬트라로 인해서 약간 뭉치려고 할 때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뭉침이 쉽게 풀어집니다. 엘란스에 뭉친 거는 잘 해결이 안 되지만은 이 스컬트라 뭉친 거는 이걸로 쉽게 풀어지거든요. 조직 유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필러라든지 지방이식, 실 등 여러 시술 경험이 있고, 기존에 스컬트라 시술 경험이 많고, 뭐 이러면은 이제 콜라겐 섬유도 많고, 그 다음에 유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유착이 많아서 캐뉼라가 전진할 때 좀 약간 저항이 많고, 약물을 넣을 때도 골고루 안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자가 좀 더 능숙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요. 피부 자체가 태어나기를 그냥 딱딱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시술이 좀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혈관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죠. 왜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쑥 비껴가는 게 아니라 그 단단한 피부 조직에 혈관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피하지를 못하고 캐뉼라에 찢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술 전에 LDM을 해주면은 이런 어떤 유착이 좀 부드럽게 되면서 캐뉼라 주입이 쉬워지고 약물 주입도 편해집니다. LDM 시술 후 이완된 피부 조직입니다. 뭐 이런 경우 좀 더 시술이 쉬워질 수 있겠죠. 시술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